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법. 자, 먼저 1장의 총칙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예약은 채권 계약이다. 우리 예약과 관련해서 제대로 보진 않았었는데 예약하면은 그냥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약은 곧 계약이다. 그러면 문제 다 풀려요. 자, 2번 전형계약 중에서 쌍무는 유상이다. 쌍무는 유상 맞습니까? 예, 유상은 쌍무예요. 그건 아니죠. 3번 교환계약은 요물이 아니라 낙성이죠. 아주 하하급 문제죠. 3번이 틀렸어요. 4번 매매는 쌍무다. 그쵸? 임대차는 유상.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2번 봅니다.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매매계약은 유상요물이 아니라 유상낙성이고요. 중개계약은 비전형 계약이죠. 전형계약 아닙니다. 3번 교환계약은 무상이 아니라 유상, 계속이 아니라 일시적 계약입니다. 계속적 계약 뭐가 있다 그랬죠? 예를 들면 임대차 같은 거. 4번 증여계약은 편무는 맞습니다만 유상이 아니라 무상, 그냥 주는 거죠. 임대차는 쌍무 유상이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급 문제입니다.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내려가서 3번 봅니다.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 객관적 합치에 의해서 계약 성립한다. 그렇죠. 2번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입니다. 청약자가 그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청약의 구속력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기간 정하셨을 때. 기간 안 정하면 어떻게 되죠? 상당한 기간 맞습니까? 예. 자, 그다음 3번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무의식적 불합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의식적 불합의다. 이거하고 착오하고 잘 비교하셔야 돼요. 착오하고. 무의식적 불합의라고 하는 거는 불합의, 즉 합의가 된 거 안 된 거, 합의 안 된 거. 계약은 성립한 거 안 한 거, 성립 안 한 거예요. 하지만 착오라고 하는 거는 계약은 성립한 거 맞습니까? 다만 착오를 이루어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취소권 행사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선다 3번 같은 경우는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데 어떻게 취소를 하겠습니까? 취소하려면 일단 성립은 돼야 된다. 맞아요? 취소권이라고 하는 게 일단 유효했던 거를 취소권 행사해서 뭘로 만드는 거예요? 무효로 만드는 거거든요. 따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청약 가능하다. 그쵸? 불특정 다수 승낙은 안 되죠. 5번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 발생한다. 그렇죠. 다만 승낙은 언제 효력 발생? 발송한 때 효력 발생. 그렇습니다. 오른쪽 4번 보겠습니다. 틀린 겁니다. 1번 불특정 다수 청약은 효력이 있다. 맞고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그렇죠. 효력이 없죠. 3번 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발송 시에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약은 도달 시, 승낙은 발송 시. 물론 격지자 사이에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럼 4번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이러면 상당한 기간이죠. 예. 5번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해서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연착된 승낙.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내려가서 5번 갑니다.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격지자 간의 청약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철회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청약의 무슨 력이다? 구속력. 청약의 구속력. 2번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아니죠. 불특정 다수도 돼요? 예, 그럼요.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청약자가 통지를 발송하시고 나서 도달 전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효력은 그대로 있습니다. 상실하지 않습니다.
3번 틀렸고요. 자, 4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가 아니라 발송. 격승발. 자, 5번.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했어요. 근데 청약자가 그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청약은 효력 상실한다. 그럼요. 구속력 끝난 겁니다.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6번으로 내려갑니다. 계약의 성립과 관련한 내용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당연한 말이고요. 그런 점에서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아파트 분양 광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격 제시가 안 돼 있죠. 그냥 광고만 때리실 뿐. 따라서 청약이 아니라 유인. 3번입니다.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 이게 바로 교차 청약이죠. 양청약 도달 시 효력 발생인데 발송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이 정답이죠.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셔가지고 승낙했을 때는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 그쵸? 8천만 원이면 살게 그거죠. 자, 5번.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봐버리겠다. 요거 구속력 있다 없다? 구속력 없죠? 예, 요건 아무 회답할 의무 없다 그랬습니다. 예. 7번 내려갑니다. 청약과 승낙과는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아니 왜 없습니까? 있죠. 예, 2번. 승낙은 청약자에 대해서 하셔야 되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 2번이 맞는 말이네요. 3번. 청약 발신 후 도달 전 상대방이 행위 능력을 상실하셨을 때 그 법정 대리인이 청약 도달 사실을 알았더라도 청약자는 그 청약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다. 갑이 청약의 의사표시를 을한테 보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을이 행위 무능력자예요. 예를 들면 미성년자. 이 미성년자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령 능력이 없어요. 수령 능력이 없다. 갑이 예를 들어서 청약의 의사표시를 을한테 발신을 해가지고 을에게 이게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을은 제한 능력자로서 수령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갑이 현재 요 을에 대해서 야, 니한테 도달된 거잖아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없다라는 거예요. 도달 주장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시니까요? 수령 능력이 없으시거든요. 단 여기서 이 미성년자 뒤에 계시는 법정 대리인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부모님 생각하시면 되죠. 친권자, 부모예요, 부모. 이 병이 도달되었다라는 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게 됨. 이렇게 되면 수령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갑이 도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예,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예. 자, 그래서 현재 요 3번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청약으로서 대항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있죠. 도달 주장이 가능하다라는 맥락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 청약을 했는데 토지 사라 그랬죠. 1억에 팔게. 근데 을이 이에 대해서 대금을 낮춰서 승낙했다. 8천만 원이면 산다고 한 거죠. 이러면 성립합니까? 아니요. 이거 조건 붙인 승낙이죠. 새로 뭘로 봐야 돼요? 청약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5번.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 주택을 을한테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갑이 을한테 뭐 하신 거죠? 뭐 하신 거죠? 갑이 을한테? 유인하신 거예요. 유인 맞습니까? 예, 유인하신 거예요. 갑이 을한테 유인. 청약 유인. 자, 여기서 을이 곧 갑에게 1억 원에 사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면 현재 여기서 을이 갑에 대해서 내가 1억에 살게. 이게 뭐예요? 청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청약되는 거예요. 을이 갑한테 청약한 겁니다. 사겠다고 청약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갑을 사이의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아니, 성립 안 하죠. 여기서 갑이 뭐 하셔야 돼요, 다시? 예, 승낙하셔야 성립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8번.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계약을 합의 해지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합의 해지의 다른 말이 해지 계약이죠. 해지 계약. 합의 해제랑 같은 개념이다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럼 2번.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 청약이죠. 양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 성립한다. 맞는 말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3번. 계약의 합의 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서 승낙. 또 반복되고 있네요. 8천만 원이면 살게 이거죠. 자, 이러면은 그 청약 효력 잃고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청약. 4번.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 회답 없으면, 답 안 하시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거 구속돼야 안 돼요? 아이, 구속 안 돼요. 회답할 의무 없죠. 구속된다. 아, 틀려.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이게 바로 소주병 까는 거죠.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내려가서 이제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인정될 수 있는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1번 갑니다.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미달이죠. 이거 뭐죠? 수량 부족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0평짜리 계약을 체결했는데 측량해봤더니 몇 평이다? 800평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원시적 무슨 불능이에요? 일부 불능이죠. 뭘로 해결해요? 담보 책임으로 해결한다. 선다 1번은 수량 지정으로서 담보 책임으로 해결합니다. 자, 그럼 2번 갑니다.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전에, 계약 체결 전에 이미 토지 전부가 수용됐죠. 이러면은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 아, 원시적 불능이죠. 근데 전부 수용됐죠. 원시적 전부 불능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가옥 매매 계약 체결하셨어요. 제3자 방화. 지금 현재 계약이 일단 체결된 후니까 후발적 불능 맞아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근데 제3자가 불질렀죠. 매도인이자 채무자한테 귀책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죠. 이러면 이거 무슨 법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위험 부담. 채무자 위험 부담이겠네요. 예.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유명 화가 그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근데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과실로 그림이 파손이 된대요. 그러면 현재 목적물이 뭐죠?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림을 넘겨주셔야 될 분이 누구예요? 임대인이요. 임대인이 뭐예요 그러면요? 채무자. 채무자한테 귀책이 있다 없다? 귀책이 있죠. 이러면은 위험 부담 아니죠. 이거 뭐예요? 이행 불능입니다. 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해서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후에 저당권이 실행돼서 소유권 잃게 됐다. 이게 바로 저당권. 자,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담보 책임이죠. 저당권 실행에 의한 담보 책임.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통합적인 문제였습니다. 좀 수준 있는 문제죠. 이런 문제는 좀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맞죠? 이전에 나왔듯이 이렇게 문제 은행식으로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죠? 근데 이런 문제 등장합니다. 자, 일단 불능 중에서도 이제 끝내세요. 불능을요. 불능 끝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원시적 불능이 있다. 원시적 불능. 뭘로 나뉜다고요? 예, 전부 불능. 자, 원시적 전부 불능. 그 다음에 원시적 일부 불능. 원시적 전부 불능이라고 한다면 뭘로 해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 맞습니까? 자, 일부면요. 예, 수량 부족이다. 이거 수량 부족. 이거는 담보 책임의 문제입니다. 담보 책임.
자, 그리고 원시적 불능뿐만 아니라 후발적 불능이 또 있죠.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귀책이 없다. 이러면 뭐죠? 위험 부담 맞습니까? 예, 채무자 위험 부담이죠. 만약에 채무자에게 귀책이 있어요. 채무자가 잘못하셨어요. 이러면 이건 그냥 무슨 상태인 거예요? 이거 이행불능인 거예요. 이행불능. 이행이 안 된다. 그럼 이거 무슨 문제가 되는 거죠? 해제권. 최고할 필요 없이 해제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4개로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만약에 채권자에게 만약에 귀책이 있다. 이러면 이거 어디에 해당돼요? 예, 무슨 위험 부담이죠? 예, 채권자 위험 부담. 이거 채권자 위험 부담. 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정리됩니까? 예. 네. 아까 수업 전에 한 분이 집에 가시더라고요. 네? 왜 기출 안 듣고 가십니까? 가야 된대요. 그래서 잘 가십시오. 모의고사 잘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답을 안 해, 답을. 합격 점수 받으셨대요. 합격 점수 받으셨대, 그분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은 쉽던데요. 이렇게 하시면 쉽던데. 네? 쉽던데. 근데 그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그분 생각이에요. 저는 모의고사 치기 전에 문제를 봤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치셨던 거 미리 봤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난이도가 조금 평이했습니다. 제가 정규 수업 때는 이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만약에 점수가 좀 안 나온 분이 계실 수도 있죠. 그분이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출 특강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수준이 좀 있으신 분들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 말씀드리는데 일전에 쳤던 모의고사는 조금 평이한 편이었어요.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조금 이렇게 상급에 해당하는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밖에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중급에서 이제 하급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좀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 말에 따르면은 제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다 합격 점수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여러분들도 다 받으신 거 아니세요?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었죠. 2번. 네, 10번 갑니다. 결론은 어차피 시험을 잘 치든 못 치든 공부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10월까지. 화이팅. 자, 10번. 동시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 계약 해제로 인한 당사자 상호 간의 원상 회복. 이거 동시행이지 않습니까? 예, 받았던 거 다 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동시행이고요. 2번.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가 된다. 이런 경우에 공유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이게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 게 어디냐면은 우리 나중에 이제 특별법 들어가게 되면은 부동산 실권리자.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부실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진짜 법이 좀 부실해요. 이게 있습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하게 돼요. 자, 그런데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구분 소유하고 공유하고 합친 거죠. 내부적으로는 뭐고요? 예, 내부적으로는 구분 소유고요. 외부적으로 등기는요, 공유라고 돼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 토지가 있을 때, 토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토지가 이렇게. 이거를 현재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공유예요. 근데 내부적으로 이 토지를 쓰실 때는 구분 소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내가 소유, 여기를 네가 소유. 내부적으로는 구분 소유하신다.
근데 어쨌든 간에 공유로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반반씩 지분 가지고 있다면 갑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여기에만 있어요? 목적물 전체 다 있어요? 목적물 전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을이 가지고 있는 지분도 어떤 거예요? 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가리켜서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소유권을 넘기지도 않으면서 명의만 넘겨주는 거죠. 맞아요. 여기서는 현재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왼쪽 토지 같은 경우는 갑이 구분 소유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엄연히 을의 지분도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갑이 현재 명의신탁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여기에 갑 지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명의신탁이라는, 둘 다 같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명의신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가 된다라는 건 이 명의신탁 관계가, 이 계약이 해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해지. 이거 해지하자. 요거 해지하고 이제 우리 완벽하게 토지를 분할해서 쓰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현재 갑이 요 왼쪽 토지를 가지려고 한다면은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을의 지분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넘겨주셔야 되고, 을은요, 여기 있는 갑의 지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고요? 넘겨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끝내자는 거예요. 동시행위겠습니까? 네, 둘 다 같이 넘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자, 3번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말소, 그리고 보증금 반환은 이거 동시행 아니죠. 보증금 반환이 선의행위죠.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의 동시행 관계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가 된다 하더라도 그 동일성 인정되는 한 존속이다. 맞습니까? 채권이 양도가 됐다 하더라도, 내 받을 돈 아버지한테 넘겼다 하더라도 항변권 그대로 있는 겁니까? 예, 그럼요. 까먹으셨죠? 매매 계약이 일단 체결되는 거예요. 자, 갑이 집 팔고 을이 10억의 집을 삽니다. 이 상황에서 갑이 현재 을에게 받을 돈 10억 있습니까? 10억에 뭐가 있는 거예요? 채권이 있는 거예요. 갑이요. 이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도 됩니까? 네, 넘겨도 된다. 채권 양도 양수 가능하다. 아까 누구한테 넘겼다 그랬어요? 아버지한테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이 두 분 사이에서도 항변권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갑이 만약에 집을 안 넘겨주시면, 을도 10억을 드린다 안 드린다? 을도 안 드린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죠. 예.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행위 곤란할 현저한 사유, 이거 뭐죠? 가압류 들어온 거 맞습니까? 저당권 들어오고,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 중독은 먼저 줘야 되는 상황이지만 불안하죠? 뭐 행사한다? 불안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예, 행사할 수 있다. 5번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내려가서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옳은 겁니다. 자, 1번. 동시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에서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돼가지고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바뀌었을 뿐 삑사리 났습니까? 티 많이 났습니까? 지금 촬영 중인데 어떡하죠? 편집해 주세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1번. 자, 동시행관계가 있는 쌍방의 채무 중에서, 네, 근데 진짜 웃겨요. 삑사리 나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웃었어요. 쌤들 삑사리 나면. 자, 쌍방의 채무 중에서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돼가지고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결련성이 그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항변권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가 돼요. 1번 틀렸습니다.
2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항변권에 기해서 점유하고 있다.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진다? 이 말 안 되죠. 정당한 점유죠. 항변권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까? 그럼요. 정당한 거예요. 2번 틀렸다. 3번 동시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주장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한다.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법원까지 갔을 때 판사님이 니 왜 니 채무를 이행하지 않냐?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항변권 행사하는 중입니다. 물론 현실에서 항변권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이상.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안 하니까 나도 뭐 한다? 나도 안 한다는 거. 그럼 판사님이 항변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채권자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 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전부 패소 판결이 아니라 일부 승소 판결이죠. 두 분이서 비기는 판결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죠? 이거를요. 상환 무슨 판결? 상환 이행 판결. 네,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 하셔도 돼요. 같은 말입니다. 요거 이제 비기는 판결이죠. 다른 말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5번 갑니다.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도래했죠. 이게 이제 그거죠. 중도금 안 주고 뻐기고 있다가 잔금 지급 날짜 돼버린 거예요. 맞아요? 자, 이런 경우에 특별한 사정 없으면 동시 이행 관계된다. 그럼요. 둘 다 채무가 생겼으니까요. 5번이 맞는 말이네요. 내려가서 12번 보겠습니다. 이거 대단히 골 때리는 문제였어요. 요거 27회 때 요 문제 나왔을 때 그 시험날 당일이 되면은 각 사이트, 각 학원에서 그 가다반을 올려놓게 돼요. 다 틀렸어요. 학원마다. 전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 봤기 때문에. 저는 맞췄을까요? 저도 틀렸어요. 저도 틀렸어요. 예.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시축공사를 을한테 맡기면서 간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갑이 현재 공사를 을한테 맡겼죠. 그러면 을이 공사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을이 공사업자인데 간명의로 보존등기하고 2개월 내에 공사대금을 받기로 하셨죠. 그러니까 현재 을이 공사를 하신 을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변제기 도래가 간명의로 보존등기하고 몇 월이 흘렀을 때 2개월이 흘렀을 때인 거예요. 자, 을은 현재 공사를 하신 거예요. 공사 2개월 뒤입니다. 자, 그런데 2016년 1월 15일에 주택에 대해서 보존등기 하셨죠. 보존등기가 1월 15일에 됐기 때문에 현재 을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변제기가 지나가게 되려면은 몇 월 며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분이 3월 15일 됐을 때, 이 이후가 됐을 때 변제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을이 기존의 공사대금을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채권을요. 근데 이 채권의 변제기 주장하는 건 언제부터? 이때부터 주장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뭐 주장 가능한 거예요? 이거 유치권 주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유치권 성립 요건이 뭐였죠? 점유, 적법 점유. 또 뭐 있어요? 채권이 어떻게? 예, 변제기 도래해야 된다.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해야 유치권 주장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자, 계속. 자, 주택에 대해서 간명의 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을은 현재까지 공사대금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갑의 채권자가 주택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하셨습니다. 갑한테 뭔가 받을 돈 있는 채권자가 있었나 봐요. 이분이 강제 경매 들어가신 거죠. 언제 들어가셨어요? 네? 며칠이죠? 2월 8일, 2월 8일. 그럼 2월 8일에 경매 기입 등기된 겁니다. 맞습니까? 예. 기입 등기되기 전에 먼저 성립했었던 유치권은 무슨 유치권이라고 그랬죠, 제가? 완전 유치권. 자, 다시 한번. 기입 등기. 저당권이라던가 다른 강제 경매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입등기라고 하는 거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말하는 거예요. 경매 개시 결정. 요거 되기 전에, 이 등기가 되기 전에 이미 유치권이 들어와 있었다. 이미 채권이 있었고, 공사대금 받으실 분이 채권이 있었고, 목적물에 대해서 점유를 완료하셨다면은 유치권 성립해요? 유치권 성립 안 해요? 당연히 성립하는 거 맞습니까? 당연히 성립한다. 자, 그러면 기입등기가 된 후, 이 이후에 채권이 있고 공사비 받으실 거 있고 목적물에 대해서 점유를 하신다면 유치권 성립해야 안 해요? 한다 안 한다? 하는 거 맞습니까? 예, 한다. 이게 뭐가 다르다 그랬죠? 경락인한테 주장되냐 안 되냐가 다르죠? 자, 그래서 기입등기 되기 전 유치권은 무슨 유치권이라고 그랬어요? 완전 유치권, 완전 유치권, 완전. 이거든요. 이거 불완전주의, 불완전. 완전 유치권 같은 경우는 경락인에 대해서, 경매 절차에 대해서, 경락인에 대해서 대항이 된다, 안 된다? 대항된다. 이건 대항돼야 안 돼요? 이게 달랐죠. 예, 이게 달랐죠. 을이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 건 3월 15일 이후서부터. 기입등기는 2월 8일서부터. 완전 유치권, 불완전 유치권. 이거 불완전. 그러면은 현재 을이 가지고 있는 유치권은 갑한테는 주장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목적물을 경락 받으신 분한테는 주장이 돼야 안 돼요? 이거 주장이 안 된다. 이 문제였습니다. 이게 바로. 예. 보겠습니다.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고 16년 10월 17일 경매대금 완납하신 병이 을 상대로 주택인도 청구하셨다. 옳은 겁니다. 기읍, 병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겠습니다. 경락인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이 안 되기 때문에. 니은입니다. 을은 유치권에 근거해서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죠. 경락인한테 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주장이 안 되겠습니다. 디귿, 을은 동시이행 항변권에 근거해서 인도를 거절할 수는 당연히 없죠. 이거 항변권의 문제가 아니죠. 유치권 되냐 안 되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두 개 다 틀렸고 디귿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예. 대단히 어려운, 당시 논란이 많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내려가서 이제 13번을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하셨다. 주택이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틀린 겁니다. 여기서 계약 체결된 다음에 소실이죠. 그럼 무슨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위험 부담 아니면 뭐겠다 이거? 이행 불능이겠다 라는 생각 바로 떠올라야 된다. 그리고 현재 여기서 매도인 누구예요? 갑이다, 을이다? 예? 갑이다, 을이다. 을 맞습니까? 예, 5초 걸리네요. 을 맞아요, 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출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매도인이 갑인데 이렇게 을로 출제를 하는 거 헷갈리라고. 자, 보시면은 을 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이죠. 그러니까 을이 매도인이에요. 예, 을이 매도인입니다. 을이 매도인이고 갑이 매수인이고 요 상황입니다. 요 상황. 예. 그러면 을이 채권자다, 채무자다? 을이 채권자다, 채무자 맞습니까? 힘드네요. 자, 매도인이 뭐라고요? 채무자, 매도인 채무자. 자, 매도인이 채무자 맞죠? 예. 왜냐하면 목적물이 뭐니까요? 예, 목적물이 주택이니까 주택 기준으로 판단. 갑은요? 예, 채권자. 예. 자, 선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다. 이를테면 자연재해죠. 이거는 채무자 위험 부담이란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을은, 채무자 을은 갑에 대해서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죠? 돈 달라고 못하죠. 둘 다 채무 면하고 있는 거예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2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는데 을이, 매도인 을이 계약금 받으셨다면 갑은 그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럼요. 받으셨던 계약금을 돌려주셔야 돼요. 뒷페이지 갑니다.
자, 3번입니다.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되었습니다. 이러면 현재 채권자에게 귀책이 있는 거죠. 이거 뭐예요? 채권자 위험 부담 맞습니까? 예, 채권자 위험 부담. 자, 이런 경우에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을에게, 채권자 갑에게 위험이 부담 떠안는 것이죠. 자, 그다음 4번.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다. 현재 채무자 을에게 귀책이 있죠. 이러면 이건 뭐예요? 이행 불능이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갑이 해제해버릴 수가 있죠. 5번. 갑의 수령지체. 채권자 갑의 수령지체 중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다. 이러면 무슨 위험부담이죠? 채권자 위험부담이죠. 이런 경우에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이런 경우에 돈 달라고 하는 거죠. 예,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내려가서 14번을 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해서 병의 강제 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매도인 누구예요? 갑 맞습니까? 예, 갑이 매도인인 거예요. 갑이 매도인이다. 토지입니다. 토지. 그리고 을이 매수인. 자, 이 상황에서 계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전 등기 의무 이행기 도래하기 전에 병의 강제 수용이 돼버리는 거죠. 수용돼버렸어요. 자, 이렇게 수용이 돼버렸기 때문에 현재 갑의 채무는 이행이 돼야 안 돼요? 이행 안 되죠. 계약 체결 후에 이행 안 되는 거죠. 후발적 불능 맞습니까? 그런데 채무자 갑에게 귀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용됐으니까요. 따라서 이거는 채무자 뭐예요? 채무자 위험 부담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예, 채무자 위험 부담의 상황이에요. 보겠습니다. 보상금 받게 됐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겁니다. 1번.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한다. 소멸합니까? 갑은 채무를 면해요? 면하죠? 하지만 돈 달라고도 해요, 못해요? 돈 달라고도 못하죠? 채무자 위험 부담입니다. 2번. 을은 갑에게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뒤이어서 3번 더 봅니다. 갑이 병으로부터 보상금 수령하였다면 을은 갑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선다 2번하고 3번에서 나와 있는 게 바로 대상 청구권입니다. 현재 갑 같은 경우는 목적물이 수용이 돼버렸기 때문에 뭘 받으시겠어요? 보상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받으실 수 있는 이 보상금에 대해서 효력 주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목적물인 토지를 나한테 못 넘겨주는 상황이니까 이 토지 넘어가는 이 보상금을 어떻게 나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이게 대상 청구권입니다. 이거 가능해요. 대상 청구권. 이해합니까? 만약에 목적물이 보상금이라든지 보험금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을 때 물권자라고 한다면은, 이를테면 저당권자라고 한다면은 어떤 거 행사하시죠? 물상대위예요. 맞아요? 예, 이거 물상대위예요. 을은 물권자예요, 채권자예요? 을은 현재 채권밖에 안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채권밖에 안 들고 있는 애들을 하는 거를 가리켜서 대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두 개 묶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권자는 물상대위.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저당권자가 나오죠, 당연히. 채권자는 대상 청구라고 하는 걸 행사한다. 요거. 그럼 현재 을이 보상금을 달라라고 할 수가 있다면 을이 현재 갑에게 계약 체결할 당시에 지급을 해야 되는 그 매매 대금도 지급을 해야 될까요? 안 하고 돈만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금 지급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돈 주고 나서 보상금 만다 또 받습니까? 만약에 해당 토지를 매매 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1억의 매매계약 체결을 했어요. 근데 보상금이 더 클 수가 있죠. 예, 보상금이 2억이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러면 을이 갑한테 얼마를 주고 1억을 줘버리고 이 보상금 어떻게? 나한테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이게 무슨 청구권? 배상 청구권. 네, 이라는 겁니다. 네,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선다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배상 청구권이다 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4번 갑니다. 을은 소유권 이전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고의 과실이에요. 현재 매도인 갑 같은 경우는 귀책이 없죠. 손해배상 청구 안 되는 거예요. 잘못도 없고 고의를 하신 것도 아니고 수용당한 건데요. 뭐 5번 만일 을이 갑한테 계약금 지급하셨다면 을은 배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아, 이거 말 안 되죠. 배액 상환 청구하는 거는 이거 지금 계약금 가지고 해제하는 거죠. 그거는 다음 주에 할 내용이고 지금 현재는 그 계약금 받으셨던 거 그냥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채무자 위험 부담이라면요. 배액 X입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15번 갑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골 때렸던 문제입니다. 27회 때 어려웠던 문제 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앞에서 봤었던 이 유치권 문제 있죠. 12번 문제. 이거랑 그 다음에 요 15번 문제예요. 이게 대단히 그때 당시에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다 틀리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맞췄을까요? 저는 맞췄을까요? 어땠을까요? 저는 운 좋게 맞췄어요. 확신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 저는 맞췄습니다.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뭐 민법 강의를 하고 있지만 모의고사 이렇게 풀어보자. 모의고사 풀죠, 제가 만약에. 예, 빨리 풀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예. 제가 모의고사 41번서부터 80번 문제 풀죠. 그러면은 만점을 받을까요, 제가? 절대 만점 못 받아요. 절대 만점 못 받아요. 저도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어요. 한두 문제는 꼭 틀리게 돼 있어요. 물론 만점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대단히 많다라는 거예요. 예. 이 얘기 왜 하고 있죠, 근데? 네? 저희 치부를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예, 어쨌든, 자, 15번째 보겠습니다. 갑은 2015년 10월 17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을 소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병에게 매수 자금을 지급하셔가지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요까지 딱 봤을 때 우리가 계약 명의 신탁이 떠오를 수만 있다면 이 문제 바로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최초에 일단 매도인은 을입니다. 을. 자, 요 상태입니다. 병한테 사라는 거예요. 사라. 야, 네가 사라. 내가 대신 자금을 지원해 줄게. 자, 이렇게 매수인이 딱 숨어가지고 자금을 제공하고 돈을 딱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네가 직접 목적물을 사가지고 네 명의로 등기를 해라. 왜냐면 내가 등기하면은 재산 은닉이 안 되니까. 요게 이제 명의신탁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계약형 명의신탁이라고 불러요. 계약형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을은 매도인이야, 매도인. 을은 매도인인데 을 매도인 맞습니까 지금? 을 소유 토지 취득이다. 자, 을은 매도인인데 여기서 이 매도인에게 목적물을 일단 매매 계약을 통해서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매 계약을 통해서 산다. 이거 산다. 자, 이거 산다라고 한다면은 원래 갑이 이거를 사고 싶으면은 네가 직접 을하고 매매 계약 체결해가지고 네 명의로 등기하시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내 재산 은닉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재산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병한테 자금을 제공하고 네가 계약의 당사자, 즉 매수인이 돼가지고 네 명의로 등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명의신탁입니다. 계약형 명의신탁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경우에 이 병을 가리켜서 수탁자, 갑을 가리켜서 신탁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명의신탁은 어쨌든 무효거든요. 무효. 과연 요 병 명의의 등기가 유효일까 무효일까?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무효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는 이 명의신탁을 때려잡기 위한 법이거든요. 명의신탁 다 무효로 만들어버려요. 등기는 어떨까요? 무효? 유효? 만약에 이 매도인이 선의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넘어간 등기는 유효예요. 뭘 몰랐다는 거죠, 매도인이? 예, 명의신탁 했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효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매도인이 악이 알고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러면은 무효가 돼버립니다. 네, 이게 계약형 명의신탁이에요. 이게 명의신탁의 최종 끝판왕입니다. 제일 어려운 거. 제일 어려운 거. 일단 미리 들어놓으세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에? 나중에 5월 첫째 주 이거 합니다. 자, 어쨌든 매도인의 선악에 따라서 해당 등기의 효력이 결정됩니다. 이게 계약형 명의신탁인데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매매가 아니라 뭐예요? 경매거든요. 경매라서 달라졌던 문제입니다. 만약에 요 을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었다면은 매도인의 선악에 의해서 효력이 달라지는 거지만 현재는 매매가 아니라 뭐예요? 아, 이거 경매거든요. 그러니까 을이 현재 채무자가 되는 것이고 병이 현재 목적물을 경락을 받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병이 경락 받으시는 거예요. 경락. 이래서 좀 달라졌던 문제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둘째 줄, 문제 둘째 줄 오른쪽 병은 위 약정에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 매각 허가 결정받고 매각대금 완납하시고 자신 명의로 이전 등기를 마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이 현재 경락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겁니다. 기억. 갑과 병의 관계는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요건 일단 맞는 말이에요. 매수 자금을 지원을 하고 네 명의로 등기해라라는 측면에서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자, 그럼 니은에 보시면요. 갑과 병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을이 알았다면, 을이 악이죠. 병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매매라고 한다면 이거 니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매매가 아니라 뭐니까? 경매이기 때문에 네가 이거를 알았든 몰랐든 네가 이걸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무슨 맥락인지? 자, 따라서 알아도 소유권 취득을 합니다. 원인이 경매이기 때문에 네가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등기 효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유효. 원인이 뭐기 때문에? 경매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라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경매라서 그런 거. 그래서 이 니은 선다 이게 대단히 어려웠던 거예요. 예, 경매이기 때문에 알아도 취득을 하게 된다. 취득하지 못한다 이게 틀린 거예요. 디귿. 갑은 병에 대해서 매수 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어쨌든 간에 요 현재 갑이 병에 대해서 요 넘어간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는 안 돼요. 네, 빨리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소 청구는 안 돼요. 왜 말소 청구가 안 되냐면은 현재 여기서 소유자 누구예요? 소유자. 병 맞습니까? 얘는 소유자이 아니에요. 아, 너는 아무것도 아닌 놈입니다. 너는요. 따라서 말소 청구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자금을 제공했죠. 이 제공한 자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어렵죠? 예. 5분 남았는데 이거랑 비교해서 한 개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일단 문제는 여기까지 풀겠습니다. 1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16번서부터는 다음 주부터 풀기로 하고요. 예. 요거 비교해서 사례 한 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게 계약형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안 헷갈리시게끔. 자, 을이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고요. 그리고 병이
자, 갑이 예를 들어서 갑이 매수인이에요. 그러니까 을과 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는데 갑이 야 등기를 나한테 넘기지 말고 내가 지정한 병한테 좀 등기를 넘겨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병한테 등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은 왜 병한테 등기를 넘기느냐? 자기가 사놓고 갑과 병 사이 역시 무슨 계약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명의신탁이 있는 거예요. 예. 갑은 신탁자예요, 수탁자예요? 갑이 신탁자입니다. 그리고 요 바지에 해당하는 분이 수탁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명의신탁을 가리켜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3자 간의 명의신탁은 크게 딱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계약형 명의신탁. 차이점은 여기 같은 경우는 수탁자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라는 거. 병이 수탁자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라는 거. 중간 생략형 같은 경우는 신탁자가 매수인이 되는 것이고 수탁자에게 등기만 넘겨준다라는 거. 요걸로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요거 그냥 무효인 거예요. 무효. 명의신탁 싹 다 무효다. 자, 그러면 병한테 넘어간 이 등기도 어떻게 된다? 이것도 그냥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하는 데 있어서 갑이 야 등기를 얘한테 좀 해줘라 라고 하기 때문에 얘가 선의 주장하는 거는 말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무효돼버리는 거예요. 계약형에서는 매도인의 선악에 따라서 달라졌죠. 이거는 그냥 무효인 거예요. 무효. 자, 그러면 현재 소유자 누구다? 얘가 소유자 맞습니까? 예, 얘가 소유자죠. 얘가 소유자입니다. 자, 그래서 요 갑 같은 경우는 요 병에 대해서 해당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누구기 때문에. 을이 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을이 가지고 있는 말소 등기 청구권을 대위하셔가지고 말소 등기 청구권 대위하셔가지고 요렇게 행사하는 거. 요거는 가능해요. 자, 말소 청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위해가지고 대위 청구. 이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계약형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요 신탁자가 대위를 하고 싶어도 대위할 건덕지 있습니까? 아, 없다라는 거예요. 을이랑 아무런 접점이 없죠. 대위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는 대위 청구도 안 되고 직접 말소 청구도 안 되고 다 안 된다. 다만 뭐만 하실 수 있다. 예, 흘러간 자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직접 말소 청구는 안 된다 하더라도 현재 을과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의 지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을이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행사하는 말소 청구권을 대위하셔가지고 요렇게 행사하는 거. 요거는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어렵죠? 나중에 부실법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미리 들어놓으시면은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16번서부터는 다음 주부터 제3자를 위한 계약 또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